저희 사회좋은 디지털 세상, 디지털 시민성 7대 주제에 대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강사님, 이 내용들은 저희가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교환 내용에서 7대 주제를 어떻게 편성이 되어, 그러니까 안에 들어간 이론이 어떤 이론 내용이고 지금 사회 현상은 어떤 것들로 변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른 교환 내용에서 어떤 예시로서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그래도 강사님들께서 궁금하신 거라든가 아니면은 좀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강의 방식을 제가 좀 추구하는 편이라서요. 이 부분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 디지털 시민성 7대 주제는 총 7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감정과 공감, 그리고 사이버 폭력, 디지털 에티켓,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리터러시, 저작권, 온라인 정체성, 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강사님들께서 뭐 개인 차는 있겠지만 강사님들이 강의하시는 걸 보거나 아니면 강의를 준비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학교 교육 모니터링을 가게 되면 느껴지는 모습들 중에 하나는 감정과 공감이라는 저희 1, 2학년 감정과 공감 소통 과목이죠. 그래서 그 강의를 준비하실 때 가장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들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주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편하게 다가오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하고, 그리고 강사님들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시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과 공감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 안내 드리고요. 그 내용들이 저희 교환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감정이라는 거는 어떤 현상이나 사전에 이제 사건을 접했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기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감은 타인의 사고나 감정을 자신의 내부로 옮겨 넣어서 타인의 체험과 동질의 심리 과정을 만드는 일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타인의 의견은 무엇인지, 주장 이런 것들이 내가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공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감정 교육을 하는 이유, 또 공감 교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감정 교육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강사님들이 더 많이 체감하시고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도 잘 표현하고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도 습관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아이들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서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들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행동적으로, 그러니까 말보다는 행동적으로나 아니면 몸의 이상 반응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저희가 감정도 습관이라는 거 잘 표현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환 내용에서는 다양한 감정을 알고 아이들이 그런 부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단어 표현은 부정적인 감정인데요.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나를 조금 힘들게 하는 표정,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에게 공감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이유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와 행복지수, 이 부분이 아이들이 공감을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사회적 관계와 행복지수가 상승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공감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상대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아는 거, 이거를 한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고요. 인지적인 공감과 정서적인 공감이 있습니다. 인지적인 공감은 마음을 의식적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머리로 아는 거죠. 그리고 정서적인 공감은 상대방의 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뭐 인지적 공감이 이제 머리로 아는 것이라고 하면 정서적 공감은 느끼는 것, 마음으로 느끼는 것.
행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디지털 시민성, 사회적 디지털 세상에서는 샤이니와 써니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너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떨까라는 예시로 아이들이 조금 더 본인의 경험에 가깝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감정과 공감은 강사님들께서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시고 잘 표현하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그런 언어적으로 강사님들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비행기를 만들고 그리고 공감 나무에 이제 부착하는 활동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경험적으로 체득하는 것들이 가장 큰 교육적 효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사이버 폭력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강사님들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즘에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의와 그거에 따른 예시들, 뭐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정도는 사디세 전문 강사님들이면 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2022년 개정판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이 교육부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을 일부 발췌를 해왔고요. 그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서 말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 명명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음란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게임 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해서 괴롭히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에 대해서 사이버 폭력이다라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나와 있고요. 저희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푸른 코끼리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푸른 코끼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는 2022년도에 2020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실천적 함의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거에 따른 사이버 폭력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전자기기를 매개로 해서 발생하며 연령과 상관없는 대상으로부터 본인이 원하지 않는 피해를 받았다고 인식하고 이례적 혹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발생 횟수와 상관없이 일어나 피해를 주는 부정적인 모든 행위를 사이버 폭력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전자기기를 매개로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부정적인 행위들 명시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총 8가지로 저희가 이제 종류를 분류해 보았는데요. 우선은 사이버 언어 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대상에게 원하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이것도 사이버 폭력이고요. 그리고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그 다음에 신상정보 유출과 폭로, 특정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창피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개인상의 정보, 사생활 및 비밀 등을 특정인의 동의 없이 인터넷, SNS 공유, 유포시키거나 밝힌 행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버 사칭은 이제 자신의 특정 본인처럼 사칭해서 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그리고 사이버 따돌림은 이제 강사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사이버 갈취 및 사이버 강요적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뭐 사이버 머니, 게임 아이템, 그리고 스마트폰 데이터, 스마트폰 이용 대금 등을 빼앗는 행위. 이 부분은 이제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도 한번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이버 성폭력, 그 특정인의 대상으로 성적인 언어 표현, 또는 성적 비하 발언, 그리고 욕설 등 어쨌든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말하는데요. 요즘에는 이 사이버 성폭력이 강사님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메타버스라는 그런 공간 안에서도
디지털 공간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이버 폭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비합의적 영상 배포, 그리고 뭐 사이버 데이트 폭력, 사이버 성착취, 사이버 성적 유인, 그리고 오프라인 폭행, 사이버 폭력으로도 이 오프라인 폭행 자체가 확장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푸른 코끼리 사업에서 연구했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강사님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여기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디스플레이 설정. 강사님들 잠시만요. 네, 강사님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화면이 이상하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말씀 좀 해주시지. 네, 다음은 세 번째 주제인 디지털 에티켓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중간에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이상한 그 화면이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은 저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디지털 에티켓입니다. 그래서 저희 디지털 에티켓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교육 활동 이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디지털 에티켓은 디지털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이제 필요한 전반적인 소양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선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거나 사용 중인 이제 그 디지털 기기 안에서의 규칙을 따르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교육 안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선은 감정이입, 생각하기, 그 다음에 차이를 존중,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생각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감정이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타인의 입장이 되어서 친절함과 존엄성, 그리고 존경으로 타인을 대하는 부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각하기에 응답 전에 나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부분,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무시하기보다는 인정하고 다양한 차이를 존중해 주는 부분들이 디지털 에티켓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교환 내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패티켓과 그 다음에 대중교통 예절, 그리고 식당에서의 티켓 부분들 등을 다루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 부분은 그 예절이라는 부분, 지켜야 될 규칙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교환 내용에서 대해서 그 PPT 장표에서 세 가지 예시를 들고 그 이후에 디지털 에티켓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들이 연관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꼭 그 디지털 에티켓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에는 현실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절과 예의 범절들이 디지털 공간에서도 같이 통해서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전달하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존중, 공감,
배려, 그리고 아름다운 말. 이 부분은 이제 강사님들이 계속 강의를 하셔서 더 많이 아시겠지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할 때 현실과 이제 특히 1, 2학년 디지털 시티즌십에서는 아이들에게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현실 세계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디지털 공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교육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강사님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개인정보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부분은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거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들을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강사님들도 많이 접하고 계시는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이 이제는 개인정보가 영역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및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 사생활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남에게 방해받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 그러니까 남에게 방해받지 않을 권리만 프라이버시에 해당이 됐는데요. 이제 정보와 사회에 접하면서 내 정보가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로 변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런 것들 좀 느끼고 계실까요, 강사님들? 네. 우선은 이제 요즘에는 그 데이터 경제 시대를 좀 맞이해서 저희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 중요성도 점차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고정불변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시대, 기술, 또는 이제 인식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점차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개인정보 부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교환에서 그래서 저번에 리뉴얼 했을 때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종류를 추가했다라고 한번 안내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교환에는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부분만 포함을 해서 넣은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인적사항, 신체적 정보, 정신적 정보, 그리고 사회적 정보, 재산적, 기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개인정보 보호의 종류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돼서 교육을 할 때 이런 개인정보보호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습관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고 실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이용 약관을 우선은 아이들에게는 좀 꼼꼼히 살피는 부분, 그리고 비밀정보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거, 3개월에 한 번이라고 저희가 교환 내용에서는 안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비밀번호 좀 어렵게 만드는 부분, 그리고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의심이 가는 자료는 다운로드 받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공유 폴더에 개인 정보 파일을 저장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회원 가입 시에 이제 주민등록 번호 대신에 아이핀이라든가 모바일 신분증 등 이제 다양한 방법들로 이제 회원 가입 시 진행이 되고 있고, 강사님들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카카오톡, 네이버 이렇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사전에 가입했었던 자료들을 연동해서 하는 가입하는 부분들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의할 것을, 주의할 것을 아이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가입을 할 시에 필수 항목들이 많기는 하지만 필수 항목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 필수 항목이 아닌 것들도 확인을 해서 최소한의 정보만 공유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공개 범위 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을 할 때 강사님들께서 예시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을 잘 쓰고 잘 다루는 것을 넘어서 산재에 있는 디지털 정보를 이해하고 선택하고 편집과 가공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통합적인 능력을 총체적으로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별력이라는 일부를 이제 저희가 발췌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선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는 공동체 의식, 공감 능력, 관계 능력, 그리고 갈등 관리 능력과 자기 조절 능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에 속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미디어 리터러시 접근에서 비판적인 사고, 시민성 이해의 이제 근본적인 부분들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 강사님들이 우선적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이제 저희가 분별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선은 대표적으로 요즘에 강사님들도 뭐 인터넷 검색을 하시거나 유튜브를 보시거나 아시겠지만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최근에 검색하거나 보았던 영상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뜰 수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외에 이제 일상 속에 알게 모르게 저희가 수많은 알고리즘들이 이제 스며들어 있는데요. 뭐 SNS라든가 OTT, 뭐 음악 스트리밍 어플, 뭐 대부분의 기술들이 저희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 알고리즘이 사용자 맞춤 추천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딱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초개인화 시대의 핵심 기술이 이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부작용도 분명히 발생을 하겠죠. 보시면은 지금 제가 작성해 놓은 거는 필터 버블. 이 대표적인 부분이 부작용이 필터 버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본인의 관심사에 맞춰서 필터링 된 정보에 이제 갇히는 현상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저희가 관련된 맞춤 정보만을 보고 듣고 또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듣고 싶은 부분들만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부분들만 믿어버리는 이제 확증된 편향에 쉽게 빠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 편리함을 가져오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저희가 교육을 하는 거는 능동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선택하는 행위가 좀 줄어들어서 이런 필터 버블 현상에 의해서 선택 범위가 줄어들어서 판단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또는 선호하는 것만 이제 노출되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편협한 사고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뭐 분별력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좀 어려움을 표현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용자,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이거나 아니면은 사회적 취향에, 그러니까 본인 취향에 조금 몰두를 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문화랑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들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접해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열린 교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의 설명을 해주실 때 저희 그냥 단순 교육 안에서 이게 좋은 정보인지 나쁜 정보인지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온라인에서 얻은 정보가 믿을 만한 올바른 정보인지 내가 검색했었던 내용 이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 라는 것들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필터 버블의 아이들에게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도록 저희가 잘 설명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했을 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인지 아이들에게 한 번쯤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리고 저희가 디지털 위험 사례에 대해서 또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사례들을 아이들이 세부적인 단어, 범죄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필요는 솔직히 없어요. 어떤 유형으로 아이들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현상적인 부분들을 아이들이 이게 위험한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아이들이 그 부분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이 교육의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필터 버블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은 내가 실제 검색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뜨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는 기기의 검색 기록이라든가 아이들이 영상을 보게 되면 이런 시청 기록들에 대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 주기적으로 이 부분을 삭제해 주는 것들이 아이들이 교육 내용에서 한 번쯤은 다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 말이 좀 빠른가요? 아닌가요? 네. 잘 듣고 계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은 네, 저희가 학생 문학 및 기타 예술 범위에 속하는 이제 창작물, 창작자의 이제 권리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종류는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그냥 저희가 한 개인이 만들고 제작하는 모든 행위들 자체가 이제는 저작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활용하고 있는 내용들은 지금 이제 아이들에게 뭐 미술 시간에 내가 그린 그림, 시, 일기, 나도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이제 사이트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잖아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공공누리라고 해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라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저작권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들도 이제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제 공공누리 자체는 국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이제 4가지 공공누리 유형 마크를 통해서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 통합 서비스입니다. 통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 조건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 부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류를 보시면은 뭐 이미지라든가 3D, 영상, 소리, 음악,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요즘에는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유료로 해서 돈을 지불을 하고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공공에서 제작한 그런 저작물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 사이트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강사님들도 좀 알고 계시고 아이들에게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는 있다라는 것들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사님들께서 가장 면담하면서 말씀하신 어려운 교환 내용 중에 온라인 정체성을 마지막으로 넣어봤습니다. 우선 온라인 정체성은 이제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도 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자기 자신의 독특성에 대해서 안정된 느낌을 갖는 것, 행동이나 사고, 느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가 일관되게 인식하는 것. 그래서 강사님들 중에 이제 제가 모니터링 갔을 때 아이들에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하시는 강사님들도 계시긴 했거든요.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하시는 거를 좀 이게 인용을 해보자면 여러분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라고 하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근데 아이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하필 저학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년이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멀뚱멀뚱 눈을 뜨고 있으니까 강사님이 오히려 더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가 아이들의 연령에 맞게 고학년 같은 경우에 5, 6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아이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들어볼 수 있을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중학년 같은 경우에는 생소하고 낯선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보다는 좀 아이들 연령대에 맞게끔 표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가 좀 어려우시다라고 하면은 온라인 정체성에 바로 다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의미의 자아뿐만 아니라 이제 때로는 마케팅과 관련된 디지털 자아라는 표현으로 이제 저희가 온라인 정체성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가장 좋은 예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또는 게임 캐릭터에 대해서 아이들이 가장 인지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나와 이제 온라인 속의 나를 구분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이들에게 온라인 현실의 나와 온라인 속은 똑같아야 된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온라인 속에서 나와 현실 속의 나는 같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 교환에서도 저희가 이제 설명할 때 교육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다를 수 있음을 아이들에게는 인정을 해주고 왜냐하면 나의 외형적인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키, 얼굴, 뭐 생김새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사님들도 뭐 제페토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이프렌즈라든가 다른 뭐 게더타운이라든가 한 번쯤 사용을 해보셨을 때 나의 캐릭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나의 이미지와 과연 100% 동일하게 만드실 수 있는 강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다못해 카카오톡 프로필 자체도 나의 이제 온전한 모습을 담기보다는 한 번쯤은 사진을 셀카를 찍어도 필터를 한번 거르지 않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실의 나와 온라인 속의 나가 같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온라인 속에 있는 나의 모습도 소중한 나고 현실에 있는 내 모습도 소중한 사람임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대신에 활동할 수 있는 아이들이 온라인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표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표현의 권리를 아이들의 인정을 해주는 부분들이 저희 사디세 전문 강사님들께는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이외의 아이들에게 이 온라인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앞서 저희가 교육했었던 내용 중 디지털 에티켓, 그러니까 예의범절이라든가 그 안에서도 법과 규칙은 준수해야 하며 그리고 때로는 타인을 대할 때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실과 같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내면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다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게끔 아이들께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거 온라인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온라인 속에서 활동을 할 때 이제 누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나의 정보를 신중하게 올리는 부분 이거는 개인정보와 좀 연관돼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에 이제 화면에 올려드린 이 책 같은 경우에는요, 그 SNS 상에서 본인이 인스타를 하는데 현실과 나에 대해서 현실과 온라인 속의 나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시고 만약에 온라인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런 책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강사님들이 좀 다양한 예시들을 아이들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님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뭐 저희 교환 내용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총체적으로 좀 정리를 한다라는 느낌이고요. 우선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나는 이제 주체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단어가 생각을 형성한다라는 거, 말하기 전에 우선은 듣는 부분, 단어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다리와 같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언어 표현에 대해서 아이들이 주로 이제 채팅창을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음성으로서도 사람을 만나는 디지털 공간에서 만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말에 대한 부분들도 아이들에게 좀 다뤄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 저작권 이런 부분에 해당되겠지만 공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 물론 사이버 폭력도 이런 일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런 7가지를 아이들이 좀 잘 지켰을 때 디지털 시민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 이 부분은 항상 강사님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 아이들에게 예시를 들거나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이 가미돼서 같이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